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입니다. 에밀리 브론테는 영국의 작가로 제인 에어의 작가인 샬롯 브론테의 동생입니다. 1818년 요크셔 지방 목사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1846년에 언니 샬롯, 동생 앤과 함께 시집 커러 앨리스 액튼의 시집을 자비로 출판했으나 별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에밀리는 죄수, 내 영혼은 비겁하지 않노라 등의 시로 시인으로서의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소설 폭풍의 언덕은 출판 당시에는 호평을 받았으나 후에 서정적이면서도 독특한 인생의 깊은 해석으로 사람들에게 순수한 감동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의 작품치고는 교훈을 강요하기보다는 인간의 내면 세계를 그리고 있어서 어느 작품보다도 현대적인 감각을 소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세월이 흐를수록 폭풍의 언덕이 사랑을 받는 이유인 듯 합니다. 1848년 술과 아편으로 사망한 오빠의 장례식 때 걸린 감기로 인해 몸져 눕게 되고 결국 병이 악화되어 그해 12월 29일 3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31. 어제는 맑고 바람도 불지 않는 차가운 날씨였다. 넬리가 워더링 하이츠의 캐서린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한 쪽지를 가지고 나는 계획대로 워더링 하이츠로 갔다. 후덕한 넬리는 그런 부탁을 하는 것을 별로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으므로 나도 거절하지 않았다. 지난번에 왔을 때와 다름없이 대문은 잠겨 있었지만 현관문은 열려 있었다. 문을 두드리자 정원에 나와 있던 헤어턴이 대문을 열어주었다. 그는 시골 청년치고는 상당한 미남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그러한 장점을 전혀 뽐낼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내가 히드클리프 씨가 집에 있느냐고 묻자 그는 안 계시지만 점심시간에 돌아올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때가 11시였으므로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그는 즉시 연장을 내던지고 내 뒤를 따랐는데 주인 노릇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나를 감시하기 위해서인 것 같았다. 나와 헤어턴이 들어갔을 때 캐서린은 점심 식탁에 올릴 야채 요리를 만들고 있었는데 처음 보았을 때보다 더욱더 우울하고 힘이 없어 보였다. 그녀는 나를 무시하고 전과 다름없이 일반적인 예의 같은 것은 모조리 잊은 듯 하던 일을 계속했다. 내가 머리 숙여 인사를 해도 그녀는 외면했다. 저 여자는 넬리가 말하는 것보다 사랑스럽지 않군 하고 나는 생각했다. 미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천사는 아니야. 헤어턴은 캐서린에게 요리기구를 부엌으로 가져가라고 무뚝뚝하게 말했다. 당신이 갖고 가요. 캐서린은 일이 끝나자마자 요리기구를 한쪽으로 밀어내며 말했다. 그리고 창가의 의자에 앉아서 쓰다 남은 무에 새와 짐승의 형태를 새기기 시작했다. 나는 정원을 내다보는 척하며 그녀 곁으로 가서 넬리가 준 쪽지를 헤어턴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재빨리 그녀의 무릎 위에 떨어뜨렸다. 그런데 그녀가 그만 큰 소리로
이게 뭐죠? 하고 묻는 것이 아닌가. 부인의 옛 친구인 드러시 크로스 저택에 가정부가 보낸 편지요. 모처럼 은밀히 전달하려던 나의 친절이 폭로되자 당황스럽기도 했고 또 내가 쓴 편지라고 오해받을까봐 두렵기도 해서 나는 일부러 장황하게 설명했다. 내 말을 듣고 캐서린이 반가워하며 쪽지를 집어들려고 했지만 헤어턴이 먼저 그것을 집어 조끼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히드클리프 씨에게 먼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캐서린은 말없이 얼굴을 돌리더니 호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가로 가져갔다. 그녀의 사촌은 동정심을 억누르느라 한참 동안 애를 쓰더니 편지를 도로 꺼내 아주 사납게 그녀 앞에 내던졌다. 캐서린은 그것을 얼른 집어 읽더니 내게 넬리에 대해 정신없이 몇 마디 묻고는 먼 산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미니를 타고 저쪽으로 가보았으면, 저 언덕을 올라가 보았으면 좋겠어. 헤어턴, 난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 그리고 그녀는 아름다운 머리를 창틀에 기대고 우리가 보건 말건 상관하지 않고 멍하니 슬픔에 잠겼다. 히드클리프 부인, 나는 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입을 열었다. 내가 부인에 대해 잘 안다는 것을 모르시는가 보군요. 얼마나 가깝게 느끼는지 부인이 내게 말을 걸어주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지요. 넬리는 부인 얘기나 부인 칭찬이라면 지칠 줄을 모른답니다. 그러니 만약 내가 부인에게 아무 소식도 못 듣고 또 답장도 안 가지고 돌아가서 부인이 편지를 받고도 아무 말씀이 없더라고 전한다면 넬리는 아마 무척 서운해할 겁니다. 내 말에 그녀는 의아해하는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물었다. 넬리가 당신을 좋아하나요? 네, 무척 좋아합니다. 나는 서슴지 않고 대답했다. 그럼 이렇게 전해주세요. 답장을 쓰고 싶지만 쓸 말이 전혀 없다고. 책장이라도 뜯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책조차도 갖고 있지 않다고요. 책이 한 권도 없다니 이런 곳에서 책도 없이 어떻게 지내십니까? 실례의 말씀인지는 몰라도 나는 서재에 책이 많이 있는 드러시 크로스 저택에서도 심심할 때가 많은데 만약 내게 책이 없었다면 나는 미쳐버릴 거요. 나도 책이 있을 때는 항상 읽었지요. 그런데 히드클리프 씨는 책이라곤 전혀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 책을 모조리 치워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벌써 몇 주일째 책이라고는 그림자도 못 보았어요. 그리고 한 번은 헤어턴, 당신이 방에 몰래 감춰둔 책들을 우연히 찾아냈었어요. 라틴어와 그리스어 책이 몇 권, 이야기 책과 시집 몇 권이 있었는데 모두 제 눈엔 익은 것이었죠. 나는 그 중에서 시집을 이곳으로 가져왔어요. 헤어턴은 마치 까치가 은수저를 모으듯 단지 훔치는 재미로 책을 모았던 거예요. 헤어턴에게는 책이 필요 없으니까요. 아니면 자기가 읽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도 읽지 못하게 하려는 못된 마음에 책들을 감추었을 거예요. 내 보물을 내게서 몰수해버리라고 히드클리프 씨를 꿰은 것도 당신이죠. 하지만 나는 그것들을 내 머릿속에 적어두고 내 가슴 속에 새겨두었으니 누구도 내게서 그것을 지울 수는 없어요. 자신이 비밀리에 책을 모아둔 사실을 사촌이 폭로하자 헤어턴은 얼굴이 달아올라 붕괴하며 그녀의 비난에 대해 더듬거리며 부정했다. 헤어턴 군은 지식을 넓히고 싶어진 겁니다. 그는 부인의 학식을 질투하는 게 아니라 부인에게 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몇 해 안에 뛰어난 학자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자기가 발전하는 사이에 나는 바보가 되기를 바라겠지요. 캐서린이 내 말을 받아 대꾸했다.
그래요. 저 사람이 혼자서 한자 한자 더듬거리며 읽어보려고 애쓰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형편없더군요. 어제 읽은 것처럼 다시 한번 채비 체이스를 읽어봐요. 정말 우습더라니까요. 나는 모두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전을 뒤적거리며 어려운 낱말을 찾다가 그 설명을 읽을 수 없으니까 투덜거리는 소리도 들었어요. 헤어터는 무식하다고 놀림을 당하다가 이제는 무식을 면하려 한다고 놀림을 당하자 너무 심하다고 여기는 것이 분명했다. 나도 동감이었다. 그리고 지금껏 무식하게 자라온 그가 글을 배우기 위해 행한 최초의 노력에 대해서 넬리에게 들은 이야기가 생각나서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히드클리프 부인, 우리는 누구든지 시작하는 때가 있소. 그런 경우 누구나 비틀거리고 넘어지는 게 당연해요. 그럴 때 스승이 깨우쳐 주지 않고 비웃기만 한다면 우리는 항상 똑같은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할 겁니다. 어머, 나는 이 사람이 공부하는 것을 회방 놓을 생각은 추워도 없어요. 단지 내 것을 차지하고 앉아서 엉망인 발음으로 그것을 우습게 만들 권리가 없다는 것뿐이에요. 산문이든 시든 간에 그 책들은 전부 나에게는 수많은 추억이 깃든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것이 저 사람의 입에 올라 천해지고 더럽혀지는 것이 싫어요. 더군다나 저 사람은 내게 앙심을 품은 듯이 하필이면 내가 자주 읽고 가장 아끼는 책만을 빼돌렸단 말이에요. 헤어턴의 가슴은 잠시 조용히 들먹였다. 그는 치밀어 오르는 우라와 분노로 괴로워했는데 그것을 참기가 매우 힘겨운 듯 했다. 나는 그의 수치심을 덜어주려는 신사다운 생각으로 자리를 문 쪽으로 옮겨 선 채로 밖을 내다보았다. 잠시 후 헤어턴이 밖으로 나가더니 양손에 대여섯 권의 책을 들고 다시 나타나 그것들을 캐서린 쪽으로 내던지며 말했다. 가져가! 다시는 그따위 것들을 읽고 싶지도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이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걸 보면 당신 생각이 날 테니까. 그녀는 자주 뒤적인 듯한 책을 한 권 펼쳐들고 처음 글을 배우는 사람처럼 더듬거리며 한 구절을 읽더니 웃으면서 책을 내던졌다. 더 들어봐요. 그녀는 약을 올리듯 옛 민요 하나를 조금 전과 같은 식으로 읽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모욕을 견뎌내기에는 헤어턴의 인내와 자존심에 한계가 있었다. 나는 그녀가 입을 건방지게 놀린다고 한 대 얻어맞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건 당연한 대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딱한 여인이 거칠기는 하지만 예민한 사촌의 감정을 상하게 하려고 전력을 다하는 마당에 헤어턴이 가해자에게 보복하고 공평하게 비기는 방법은 완력뿐이었던 것이다. 잠시 후 헤어턴은 책을 한 대 모아 불 속으로 내던졌다. 나는 화풀이를 위해서 그런 희생을 감수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를 그의 얼굴에서 읽을 수가 있었다. 책들이 타서 없어지는 동안 그는 책에서 이미 얻은 즐거움, 그 책에서 얻기를 바랐던 승리감, 그리고 나날이 늘어가는 즐거움을 회상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아무도 모르게 공부하고 싶었던 이유도 알 것 같았다. 그는 캐서린을 만나기 전에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노동과 거칠고 야만스러운 즐거움에 만족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녀의 멸시를 받고서야 수치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녀의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에서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칭찬을 받기는커녕 그의 노력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다. 그래요. 당신처럼 짐승 같은 사람이 책에서 배울 것이라곤 고작 그런 짓뿐일 거야. 캐서린은 얻어맞은 입술을 빨면서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타오르는 불꽃을 쳐다보았다.
그만 닥치는 게 좋을 거야. 헤어턴이 난폭하게 말했다. 그는 흥분한 나머지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서둘러 문 쪽으로 다가갔다. 나는 재빨리 길을 비켜주었다. 그러나 그는 섬도를 내려서기도 전에 자갈길을 올라오던 히드클리프와 마주쳤다. 히드클리프가 헤어턴의 어깨를 잡고 물었다. 왜 그래?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헤어턴은 슬픔과 분노를 혼자서 사귀려는 듯 피해버렸다. 히드클리프는 그의 뒷모습을 우두커니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내 일을 나 스스로 망치려 들다니 알 수 없는 노릇이지. 그는 내가 뒤에 있는 것도 모르고 중얼거렸다. 저 녀석의 얼굴에서 제 아비의 모습을 찾으려고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녀의 모습만 떠오르거든. 어쩌면 저토록 제 고모를 닮았단 말인가. 이젠 저 녀석의 얼굴도 보기 싫군. 그는 눈길을 아래로 떨구고 우울한 표정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전에 볼 수 없었던 불안과 근심이 어려 있었고 몸도 수척해 보였다. 그의 며느리는 창밖으로 그가 오는 것을 보고 얼른 부엌으로 피해버렸기 때문에 거실에는 나만 혼자 남게 되었다. 로그드 씨, 다시 바깥 출입을 하게 되었으니 다행이군요. 그는 내가 인사를 건네자 그렇게 말하고는 말을 이었다. 제 이기심에서 드리는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쓸쓸한 고장이고 보면 당신이 나간 다음 새들 사람을 좀채 구하기 힘들 것 같소. 사실 당신이 무슨 일로 이곳에 오셨는지 궁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소. 괜한 변덕 때문이겠지요. 이번엔 그 부질없는 변덕 때문에 이곳을 떠날 예정입니다. 나는 내주 런던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처음 계약한 대로 드러시 크로스 저택에는 12개월 이상 머물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젠 더 이상 그곳에서 머물지 않을 겁니다. 아, 그래요? 속세를 떠나 사시는데도 신물이 나는가 보군요. 하지만 이제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고 집세를 깎아달라고 오신 거라면 헛걸음하셨소. 나는 누구에게나 받아야 할 돈을 받아내는 데는 철저한 사람이니까요. 집세를 깎아달라고 온 것은 아닙니다. 나는 몹시 기분이 상해서 큰 소리로 말했다.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계산해 드리겠소. 이렇게 말하며 나는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아니, 천만에. 그는 냉담하게 대꾸했다. 혹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 집세로 충당하기에 마땅한 물건을 남기고 가실 테죠. 나는 별로 급하지 않으니 점심이나 같이 합시다. 2번 다시 찾아올 것 같지 않은 손님은 대체로 환영받는 법이랍니다. 캐서린, 상을 차려라. 캐서린은 나이프와 포크를 쟁반에 받쳐들고 다시 나타났다. 너는 조지프와 같이 먹도록 해라. 히드클리프가 조그만 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손님이 가실 때까지 부엌에 있거라. 그녀는 시아버지의 말에 순순히 복종했다. 아마 명령을 거역하고 싶은 유혹조차 느끼지 않는 것 같았다. 시골뜨기와 염세주의자들 속에서 살다 보니 이제는 좀 나은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도 알아보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한쪽에는 침울하고 무뚝뚝한 히드클리프, 다른 한쪽에는 전혀 말이 없는 헤어턴과 같이 나는 별로 유쾌하지 못한 식사를 하고 일찌감치 작별을 고했다. 마지막으로 캐서린을 한 번 더 보고 조지프 영감도 괴롭힐 겸 뒷문으로 나가고 싶었으나 주인이 헤어턴에게 내 말을 끌고 오라고 한 다음 직접 문까지 배웅해주는 바람에 뜻대로 할 수가 없었다. 저런 곳에서 살면
얼마나 삭막할까 하고 나는 말을 타고 돌아오면서 생각했다. 만약 착한 넬리가 바라는 것처럼 린턴 히드클리프의 미망인과 내가 우연히 사랑에 빠져서 손을 맞잡고 도시의 복잡한 분위기 속으로 옮겨가 산다면 그녀에게는 동화보다도 더 낭만적인 꿈이 이루어지는 셈이겠지. 32. 1802년 9월 나는 북부지방에 사는 친구로부터 사냥을 하면서 벌판을 한번 휩쓸어 보지 않겠느냐는 초대를 받았다. 그래서 그 친구의 저택으로 가는 길에 우연히 기머튼에서 15마일 떨어진 곳을 지나게 되었다. 길가 선술집의 마부가 내 말에게 먹일 물을 통에 받아 들고 오다가 갓 베어들인 새파란 귀리를 실은 마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더니 이렇게 외쳤다. 저건 기머튼에서 온 겁니다. 분명해요. 거긴 항상 다른 곳보다 추수가 3주일 정도는 늦으니까요. 기머튼이라고요? 하고 나는 되물었다. 그 지방에 머물렀던 것이 아주 먼 옛날 일 같았기 때문이다. 아, 그렇지. 여기서 얼마나 가면 되나요? 저 고개를 넘어가면 14마일쯤 될 겁니다. 험한 길이지요. 나는 불현듯 드러시 크로스 저택을 방문해보고 싶었다. 겨우 정오가 되었을까 말까 한 때였으므로 오늘 밤 여관에서 자느니 새든 집이긴 하지만 차라리 내 집에서 보내는 것이 나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뿐만 아니라 주인을 만나 집 문제를 처리하려면 하루는 걸릴 텐데 그때 다시 이곳까지 와야 하는 수고를 덜 수도 있었다. 잠깐 휴식을 취한 후 나는 하인을 시켜서 그 마을로 가는 길을 자세히 알아보았다. 그래서 우리는 말들에겐 몹시 애를 먹였지만 그럭저럭 3시간쯤 걸려서 그곳에 도착했다. 나는 하인을 마을에 남겨두고 혼자 골짜기를 내려갔다. 회색의 교회 건물은 더욱 짙은 회색이 되었고 삭막한 교회 묘지는 더욱더 삭막해 보였다. 염소 한 마리가 무더미에 짧은 풀을 뜯고 있었다. 날씨가 따뜻해서 기분이 좋았다. 여행하기에는 좀 더웠지만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는 데는 상관없었다. 그 경치를 8월경에 보았더라면 나는 분명히 삭막하고 외딴 곳에서 한 달쯤 머물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주위가 산으로 둘러싸인 이 계곡과 히스가 우거지고 굴곡이 심한 들판은 겨울에는 더할 수 없이 황량하고 여름에는 더할 수 없이 아름다웠다. 나는 해가 지기 전에 드러시 크로스 저택에 이르러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부엌 굴뚝에서 한 줄기 파란 연기가 가늘게 피어오르는 것으로 보아 식구들이 모두 뒤채에 있는지 나오는 사람이 없었다. 나는 안뜰로 말을 몰고 들어갔다. 문간에서는 9살이나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뜨개질을 하고 있었고 한 노파가 돛돌에 기댄 채 생각에 빠져 담뱃대를 빨고 있었다. 넬리는 안에 계신가요? 하고 나는 노파에게 물었다. 넬리 안 계신데 그분은 이 집에 살지 않고 워더링 하이츠에서 사신다오. 그럼 할머니가 이 집을 지키고 계신가요? 나는 다시 물었다. 네, 내가 이 집을 지키고 있다오. 그래요? 나는 이 집 주인 로구드라고 합니다. 오늘 밤 여기서 쉬어야겠는데 내가 묵어도 좋을지 모르겠군요. 주인님이시라고요? 노파는 깜짝 놀라 소리쳤다. 저런, 주인님께서 오실 줄을 누가 알았겠소. 미리 연락을 하고 오시지 않고 어디 쉬실 만한 방이 있어야지요. 깨끗한 방이 하나도 없어요. 노파는 담뱃대를 내던지고 분주하게 안으로 들어갔다.
소녀가 그 뒤를 따르고 나도 따라 들어갔다. 들어가서 보니 과연 노파의 말 그대로였다. 뿐만 아니라 뜻하지 않은 나의 출현으로 노파는 거의 혼이 빠진 상태였으므로 나는 진정하라고 일렀다. 그리고 잠시 산책을 갔다 올 테니 그동안 거실 한쪽을 치워서 저녁 먹을 자리를 만들고 침대 하나를 마련해 놓으라고 당부했다. 또한 쓸고 닦을 필요는 없으니 그저 불이나 따뜻하게 피워놓고 눅눅하지 않은 혼잎을만 있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노파는 최선을 다해 분주히 움직이려는 것 같았으나 난로 닦는 소를 부직갱이로 잘못 알고 난로의 받침대 속으로 쑤셔넣기도 하고 그 밖에도 몇 가지 작업 도구를 계속 들었다 놓았다 했다. 그러나 내가 돌아올 때까지는 쉴 만한 장소를 마련하겠거니 하고 나는 노파의 성의를 믿고 집을 나섰다. 내가 계획한 산책의 목적지는 워더링 하이츠였다. 안뜰을 지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나는 안으로 들어가 노파에게 물었다. 워더링 하이츠 분들은 모두 안녕하신가요? 예, 아마 잘들 계실 겁니다. 노파는 불씨가 담긴 그릇을 들고 뛰어가다 말고 대답했다. 넬리가 드러시 크로스 저택을 떠난 까닭을 묻고 싶었지만 그렇게 급히 서두르는 노파를 붙들고 이야기하자고 할 수도 없는 일이어서 그냥 나왔다. 나는 붉게 물든 석양을 뒤로 하고 떠오르는 달의 은은한 빛을 마주한 채 숲을 지나 워더링 하이츠로 뻗어있는 자갈 깔린 사입길을 천천히 걸어갔다. 워더링 하이츠가 보이는 곳까지 이르기도 전에 서쪽 하늘만 호박색으로 물들었을 뿐 날은 벌써 어두워졌다. 그러나 달빛으로 인해 길 위에 깔린 자갈 한 개, 풀잎 하나까지 선명하게 보였다. 나는 대문을 타고 넘어가거나 두드릴 필요가 없었다. 문을 손으로 밀자 금방 열렸기 때문이다. 달라졌군.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리고 또 하나 변한 것을 코로 느낄 수 있었다. 흔한 과일나무 사이로 스톡꽃과 계란풀 향기가 바람결에 풍겼던 것이다. 출입문도 창문도 전부 열려 있었으나 탄광지대에서는 의례 그렇듯이 난로에는 빨간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을 바라볼 때 느끼는 상쾌한 기분이 더운 난로불도 견딜만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워더링 하이츠의 거실은 무척 넓기 때문에 식구들이 열기를 피해 앉을 만한 자리가 얼마든지 있었다. 그날도 워더링 하이츠 식구들은 창가에서 별로 떨어지지 않은 곳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그들을 볼 수 있었고 이야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었으므로 자연스럽게 보게 되고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그렇게 서 있는 동안 나는 호기심과 질투심이 교차된 감정에 휩싸였다. 콘트레얼이라니? 응구슬이 굴러가는 듯한 고운 목소리가 말했다. 벌써 세 번째라고요. 바보 같은 이라고. 다시는 가르쳐주지 않을 거예요. 마치지 못하면 머리카락을 뽑아버릴 거야. 그럼 컨트롤이? 상대방이 굵고도 상냥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자, 이제 알아맞혔으니까 키스해줘. 안 돼요. 우선 그걸 잘 읽어봐요. 하나도 틀리지 말고. 남자가 책을 읽기 시작했다. 깔끔한 차림의 젊은이가 탁자 위에 책을 펴놓고 앉아 있었다. 잘생긴 얼굴에는 기쁨이 넘쳐 흐르고 눈길은 자주 책장을 떠나 그의 어깨를 짚고 있는 희고 조그마한 손으로 쏠렸다. 그런데 그런 부주의한 징조가 보이기만 하면 그 손의 임자는 사정없이 그의 뺨을 찰싹 때려서 주의를 주곤 했다. 그 하얗고 조그만 손의 임자는 남자 뒤에 서 있었다. 그녀가 청년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느라고
허리를 굽힐 때면 윤기 나는 여자의 곱슬머리가 가끔 청년의 갈색 머리카락과 뒤섞이곤 했다. 그래서 젊은이가 그녀의 얼굴을 못 보는 게 다행이었다. 안 그러면 도저히 그런 식으로 침착하게 공부를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매력적인 그 아름다운 얼굴을 쳐다보기만 할 게 아니라 달리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 안타까워 입술을 깨물었다. 그 후에도 틀린 적이 없지는 않았지만 잠시 후 공부는 끝이 났다. 학생이 상을 달라고 보채서 이마에 5번쯤 키스를 받았으나 이에 대해서는 학생 자신도 충분히 보답을 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문 쪽으로 나왔는데 그들의 대화로 짐작하건대 두 사람은 벌판으로 산책하러 나가려는 것 같았다. 그런 때에 유감스럽게도 내가 그 자리에 나타나기라도 한다면 헤어턴 언쇼는 말은 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지옥의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라고 나에게 저주를 퍼부을 것 같았다. 그래서 매우 비열하고 못된 짓이라도 저지른 듯한 기분으로 숨을 곳을 찾아 나는 살며시 부엌으로 돌아들어갔다. 그 문 역시 손쉽게 열렸다. 그리고 문 가까이에는 나의 옛 친구 넬리 딘이 앉아서 바느질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의 노랫소리는 안쪽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거친 욕설로 인하여 이따금씩 끊기곤 했다. 임자 노랫소리를 듣기보다는 차라리 욕지거리를 듣는 편이 낫겠네. 안쪽에 있던 사람이 내게는 잘 들리지는 않았으나 넬리가 뭐라고 하는 소리에 대꾸했다. 내가 거룩한 성경을 펴기만 하면 의뢰 임자는 악마와 이 세상에서 제일 사악한 것들을 칭송하기 시작해서 회방을 놓으니 수치스럽기 짝이 없는 노릇이군. 임자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저 여자도 똑같아. 임자들 등살에 저 불쌍한 도련님만 망치겠군. 도련님도 불쌍하게 됐어. 그러고는 신음하듯 덧붙였다. 도련님은 마녀에게 홀렸어. 틀림없어. 오 주여, 저들을 심판하소서. 우리를 지배하는 자들에게는 법도 없고 정의도 없나이다. 당연해요. 만약 있다면 우리는 화영대 위에 앉아 있어야 할 거예요. 하고 노래하던 넬리가 톡 쏘아붙였다. 하지만 입 좀 다물어요. 이 노인네야. 그리고 내겐 참견 말고 그리스도 교인답게 성경이나 읽어요. 이것은 요정 애니의 결혼이라는 노래예요. 춤추기에 적당한 곡이지요. 넬리는 다시 노래를 부르려다가 내가 들어서자 곧 나를 알아보고 벌떡 일어나서 외쳤다. 어머나, 로구드 씨, 어떻게 이렇게 불쑥 돌아오십니까? 드러시 크로스 저택은 잠시 다른 사람이 지키고 있는데요. 미리 연락을 주시지 않고. 내가 머무르는 동안만 지낼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일러놓고 오는 길이오. 나는 다시 떠날 테니까. 그런데 넬리, 어떻게 해서 워더링 하이츠에서 살게 되었소? 그 얘기를 해봐요. 질라가 나간 후 히드클리프 씨가 저를 부르셨지요. 로구드 씨가 런던으로 떠나시고 얼마 안 되어서였는데 당신이 다시 오실 때까지만 이곳에 있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들어오세요. 지금 기머튼에서 오시는 길인가요? 드러시 크로스 저택에서 오는 거요. 내가 잘 방을 준비하는 동안 이 댁 주인과 집 문제를 상의하려고 들렀소. 또다시 여기에 올 기회가 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 말이오. 무슨 일인데요?
넬리는 나를 거실로 인도하면서 물었다. 이 댁 주인은 지금 외출하고 안 계신데 금방 돌아오시지는 않을 거예요. 집세에 대한 얘긴데. 아, 그럼 아씨와 의논해 보세요. 아니면 저하고 얘기하시든지. 아씨는 아직 그런 일을 처리하지 못하니까 제가 대신 처리하고 있죠. 달리 누가 있어야지요. 내가 놀란 표정을 짓자 그녀는 아, 히드클리프 씨가 돌아가신 것을 모르고 계셨군요. 하고 덧붙였다. 히드클리프 씨가 죽다니? 나는 깜짝 놀라서 소리 질렀다. 언제 그랬소? 3달 전이에요. 하여튼 좀 앉으시고 모자를 제게 주세요. 전부 말씀드리죠. 그런데 뭘 좀 드셨나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소. 집에다 저녁을 준비하라고 일러놓았어요. 넬리도 좀 앉아요. 그가 죽다니 정말 놀랐는걸?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들어봅시다. 젊은 사람들은 곧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했지요. 네, 그래서 밤늦도록 돌아다닌다고 매일 밤 혼을 내야 한답니다. 어쨌든 우리 집에 오래된 맥주나 한 잔 드시지요. 몸에 좋을 겁니다. 상당히 피곤해 보이시는군요. 내가 거절할 사이도 없이 그녀는 재빨리 술을 가지러 갔는데 조지프가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이살이나 먹어서 사내가 생기다니 굉장한 주문인걸. 더군다나 주인님의 광에서 술을 꺼내 대접하다니 오래 살아서 저런 몹쓸 꼴을 다 보고 굉장히 창피한 노릇이야. 넬리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나가더니 잠시 후 은잔에 맥주를 철철 넘치게 부어가지고 돌아왔다. 나는 그 호의에 답해서 열심히 술맛을 칭찬했다. 그런 후에 넬리는 히드클리프의 후일담을 들려주었다. 그녀의 말을 빌리자면 그는 기이한 최후를 맞았다고 했다. 저는 로구드치가 떠난 지 2주일도 안 되어 워더링 하이츠로 불려왔어요. 캐서린 아씨를 위해서 기꺼이 옮겨왔지요. 처음 아씨를 만났을 땐 서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헤어진 후 아씨는 상당히 변해 있었습니다. 히드클리프 씨는 워더링 하이츠로 새삼 저를 불러들일 마음을 먹게 된 까닭을 말하지 않고 단지 제가 필요하고 캐서리나 씨를 보는 게 지겨워서라고만 했습니다. 조그만 응접실을 제 방으로 삼아 캐서리나 씨를 데리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자기는 부득이한 경우 하루에 한두 번 정도만 보면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되자 캐서리나 씨는 기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드러시 크로스 저택에서 아씨가 즐겨 읽던 책이며 물건들을 몰래 많이 가져다 놓고는 이 정도면 따분하지 않게 살겠거니 하고 속으로 좋아했지만 그런 환상은 결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좋아하던 캐서리나 씨가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짜증을 내며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로 아씨는 정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봄이 되면서 그런 좁은 울타리 안에 갇혀 사는 것이 매우 불편했던 거죠. 둘째로는 집안일을 돌보느라 제가 자주 아씨를 혼자 두고 나가야 했는데 그럴 때면 아씨는 혼자 있기 싫다고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멍청이 앉아 있느니 차라리 부엌에서 조지프와 다투는 쪽을 택했습니다. 두 사람의 싸움이야 큰일이 아니지만 주인님이 거실을 혼자 독차지하고 싶어하면 헤어턴 도련님도 하는 수 없이 부엌으로 쫓겨 들어오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문제였어요. 처음엔 헤어턴 도련님이 들어오면 아씨는 나가버리거나 아니면 묵묵히 제가 하는 일을 거들거나 할 뿐 그를 쳐다보거나 말을 거는 것조차 피했습니다. 그리고 헤어턴 도련님 역시
항상 무뚝뚝하고 말이 없었는데 아씨는 얼마 후부터 태도를 바꿔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게 되었어요. 그에게 말을 걸어 냉정하고 게으르다고 비난하기도 하고 어떻게 그런 생활을 참고 지내는지 어떻게 저녁 내내 난로불만 바라보며 졸기만 하는 건지 이상한 일이라며 놀려댔습니다. 넬리, 헤어터는 꼭 개나 집마차 끄는 말 같지 않아? 매일 똑같이 일하고 먹고 잠만 자니 말이야. 저 사람 마음은 얼마나 허전하고 따분할까? 헤어턴, 꿈을 꾸어본 적 있어요? 있다면 무슨 꿈이에요? 하지만 내게 말하진 못할 거야. 그러고 나서 아씨는 도련님을 바라보았지요. 그러나 그는 입을 열려고 하지도 않고 아씨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아마 지금 꿈을 꾸고 있나 봐. 마치 우리 집 암캐 준호처럼 어깨를 들썩거리는군. 넬리, 한번 물어봐. 그렇게 점잖지 못하게 굴면 헤어턴 도련님이 주인님께 일러서 아씨를 2층으로 쫓아버릴 거예요. 저는 아씨를 나무랐습니다. 헤어턴이 어깨를 들썩거렸을 뿐 아니라 때리려고 주먹까지 불끈 쥐었으니까요. 또 언젠가 아씨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부엌에 있으면 헤어턴이 왜 한마디도 안 하는지 나는 알아. 내가 또 자기를 비웃을까봐 그러는 거야. 넬리는 어떻게 생각해? 저 사람 언젠가 읽기 공부를 혼자 시작했다가 내가 비웃는 바람에 책을 전부 태워버리고 걷어치운 적이 있지. 진짜 어리석은 짓이야. 아씨는 본인이 심하게 행동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디 한번 말해보세요.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나는 헤어턴이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 헤어턴, 만약 지금 책을 준다면 받겠어요? 어디 시험해봐야지. 아씨는 읽고 있던 책을 헤어턴 도련님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책을 내던지고는 가만히 있지 않으면 목을 부러뜨리겠다고 윽박질렀습니다. 그럼 이걸 여기 서랍에다 넣어두겠어요. 나는 이제 자러 가야지. 그러고 나서 아씨는 그가 책을 가져가는지 안 가져가는지 감시하라고 제게 귓속말로 이르고 부엌에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헤어턴 도련님은 책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아씨에게 그대로 말했더니 아씨는 매우 실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씨는 도련님이 늘 우울하고 의욕이 없는 것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를 놀려대어 모처럼 공부해 보려던 의욕을 꺾어버린 것이 몹시 미안했던가 봅니다. 사실 아씨가 심하긴 했지요. 그러나 영리한 아씨는 자신이 입힌 상처를 치유해 주려고 갖은 지혜를 다 짜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리미질을 하거나 그 밖에 제 방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때면 아씨는 재미있는 책을 들고 와서 제게 큰 소리로 읽어주었습니다. 헤어턴 도련님이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대개 재미나는 대목에서 읽기를 그만두고 책을 아무렇게나 내버려둔 채 나가버리곤 했습니다. 그러기를 여러 번 반복했지만 도련님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아씨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비 오는 날이면 조지프와 같이 담배를 피우면서 난로 옆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네는 다행히 귀가 먹어서 그의 말을 빌리자면 아씨의 허튼 소리를 들을 수 없었고 젊은이는 애써 못 들은 척 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 저녁이면 도련님은 사냥을 하러 나가고 아씨는 집안에서 한숨만 쉬다가 저에게 얘기나 해달라고 조르고 막상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면 안뜰이나 정원으로 나가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울면서 사는데 지쳤다느니 사는 것이 무의미하다느니 하며 신세 한탄을 늘어놓았습니다. 히드클리프 씨는 점점 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해서 도련님을 거실에서 내쫓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3월 초에는 사고가 나서 도련님은 한동안 부엌에서만 지내게 되었습니다. 혼자 산에 사냥을 하러 갔다가
엽총을 오발하는 바람에 팔에 상처를 입어 집에 돌아오는 동안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 결과 하는 수 없이 상처가 나을 때까지 집안에서 조용히 지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캐서리나 씨는 헤어턴 도련님이 부엌에서 지내게 된 것이 싫지는 않았던가 봅니다. 어쨌든 아 씨는 전보다 더 2층의 자기 방을 싫어하게 되었고 저를 따라 아래층에 내려오려고 억지로라도 제가 아래층에서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부활절 다음 월요일 조지프는 소를 몰고 김어튼에서 열리는 장에 가고 저는 부엌에서 열심히 빨래 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헤어턴 도련님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무룩하니 난로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캐서리나 씨는 심심풀이로 유리창에다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내다가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보기도 하고 무얼하고 조그만 소리로 중얼대기도 하다가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듯이 도련님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그러나 도련님은 움직이지도 않고 줄곧 담배만 피우면서 난로불을 들여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창가에서 햇빛을 가리고 서 있으니까 어두워서 일을 할 수 없다고 제가 주의를 주자 아씨는 난로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씨가 무슨 일을 하든 저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아씨가 말하는 소리는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헤어턴, 나는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나에게 그처럼 심술궂고 포악하게 굴지 않았다면 내 사촌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헤어턴 도련님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봐요, 헤어턴. 내 말 안 들려요? 저리 가! 아씨의 물음에 헤어턴 도련님은 타협할 여지도 없이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그 담뱃대 이리 줘요. 아씨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도련님의 입에서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도련님이 미쳐 담뱃대를 다시 빼앗을 사이도 없이 그것은 부러져서 난로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도련님은 아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다른 담뱃대를 집었습니다. 잠깐, 제발 내 말을 좀 들어봐요. 그런데 이렇게 담배 연기가 얼굴을 가리니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요. 시끄러워! 악마에게나 가버려! 제발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란 말이야! 도련님이 거칠게 외쳤습니다. 싫어요. 아씨도 지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이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내 말을 듣지 않기로 작정했군요. 내가 당신에게 바보라고 한 것은 당신을 멸시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내 말을 좀 들어봐요. 헤어턴, 당신은 내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도 나를 사촌으로 인정해야 해요. 너 같은 건 상대하지 않겠어. 건방지게 뻐기고 사람을 우습게 알고 덤비기나 하고 너 따위에게 곁눈질을 하느니 차라리 지옥에 가는 게 나아. 어서 썩 꺼지지 못해? 도련님의 악담에 캐서리나 씨는 얼굴을 찡그리며 창가에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감추느라고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헤어턴 도련님, 사촌끼리 다정하게 지내야지요. 아씨가 안쓰러워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씨가 자기 잘못을 빌고 계시잖아요. 아씨와 친구가 되면 도련님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실 겁니다. 친구가 된다고? 저게 나를 싫어하고 또 나 같은 건 자기 신발을 닦을 자격도 없다고 무시하는데도 말인가? 천만에. 임금님이 되게 해준다고 해도 저것에 호의를 받기 위해서 더 이상 모욕당하고 싶진 않아. 내가 당신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싫어하는 거잖아요. 캐시아 씨는 더 이상 서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히드클리프 씨가 나를 미워하듯이, 아니 그보다 더 나를 미워하고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너를 싫어한다면 왜 네 편을 들어서 히드클리프와 그렇게 다투었겠니? 네가 나를 비웃고
업신여기는데도 난 당신이 내 편을 들어준 줄은 몰랐어요. 아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초라한 생각이 들어서 누구에게나 냉정하게 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당신을 고맙게 생각해요. 그러니 용서만 해주면 좋겠어요. 아씨는 난로가에 다시 와서 도련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련님은 먹구름처럼 어두워진 얼굴을 찌푸리더니 두 주먹을 꽉 쥐고 바닥을 노려보았습니다. 캐서린 씨는 도련님이 그토록 완강한 태도를 취하는 건 괴팍한 고집 때문이지 자기가 싫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나 봅니다. 왜냐하면 잠시 망설임 끝에 허리를 굽혀 도련님의 뺨에 얼른 키스했으니까요. 장난꾸러기 아씨는 제가 그것을 못 본 줄 알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창가로 돌아와 전에 앉았던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저는 나무라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씨는 얼굴을 붉히며 속삭였습니다. 넬리, 하는 수 없잖아. 헤어턴은 악수도 하지 않고 나를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으니 말이야. 어떻게든 내가 자기를 좋아하며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걸 알려줘야 했거든. 그 키스 때문에 헤어턴 도련님이 아씨를 믿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고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하더니 나중에 얼굴을 쳐들었을 때도 어디에 눈길을 두어야 할지 몰라 아주 난처해 했습니다. 어느 날 캐서린 아씨는 예쁜 책을 한 권 하얀 종이에 싸서 리본으로 묶고 헤어턴 언쇼 씻게라고 쓴 다음 저더러 그것을 헤어턴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만약 이걸 받으면 내가 쓰고 읽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전해줘. 그리고 받지 않으면 나는 2층으로 올라가서 다시는 그를 괴롭히지 않을 생각이라고 전해줘. 저는 그것을 도련님에게 드리면서 아씨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아씨는 염려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헤어턴 도련님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으므로 저는 책을 그의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다행히 그는 책을 팽겨쳐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제자리로 가서 일을 계속했습니다. 캐서린 아씨는 탁자 위에 머리와 두 팔을 얹고 있었는데 책을 싼 포장지를 뜯는 소리가 나자 살며시 일어나 사촌 곁으로 가서 가만히 앉았습니다. 헤어턴 도련님은 얼굴을 붉히며 몸을 떨었습니다. 평소에 거칠고 무뚝뚝하고 난폭하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도련님은 캐서린 아씨의 무엇인가를 묻는 듯한 눈길이라든지 속삭이는 듯한 호소에 입을 열 용기가 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헤어턴, 나를 용서한다고 말해줘요. 그 말만 해준다면 나는 정말 행복해질 거예요. 도련님은 무엇인가 알아듣지 못할 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되어줄 거죠? 캐서린 아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건 안 돼. 너는 죽을 때까지 항상 나를 부끄럽게 여길 테니까. 그리고 나를 알면 알수록 더욱더 부끄러워할 거야. 나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친구가 될 수 없다는 말인가요? 아씨가 꿀처럼 달콤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고는 도련님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의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보니 함께 책을 보고 있는 두 사람의 표정이 어찌나 밝은지 저는 어제의 적이 아주 절친한 친구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던 책에는 아름다운 그림이 많았습니다. 다정한 자세로 앉아서 그림을 보는데 열중하여 그들은 조지프가 들어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 불쌍한 노인은 캐서린 아씨가 헤어턴 도련님과 다정하게 앉아있는 광경을 보고 기가 질려버렸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도련님이 아씨가 접근하도록 가만히 있었다는 것에 놀랐던 것입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조지프는 그날 밤 그 일에 대해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땅이 꺼져라 내쉬는 한숨으로 그 기분을 짐작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는 커다란 성경을 탁자 위에 펴놓고 그날의 거래에서 얻은 지저분한 지폐를 지갑에서 꺼내어 그 위에 얹고는 헤어턴 도련님을 불렀습니다. 이걸 주인님께 갖다 드리고 그 방에 있어. 나도 곧 갈 테니까. 이 방은 점잖지 못해서 우리 같은 사람에겐 맞지가 않아. 자, 아씨 하고 저는 아씨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나가야지요. 난 다름이질을 끝냈는데 아씨는 어때요? 아직 8시밖에 안 됐는데. 아씨가 마지못해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헤어턴, 이 책은 벽난로 위에 놓아둘게요. 내일 다른 책을 몇 권 더 가져오죠. 무슨 책이든 갖다 놓기만 하면 내가 거실로 가져갈 테니 그리 하슈. 그리고 2번 다시 그것들을 볼 수 없을 거요. 캐서린 아씨는 자기 책을 없애면 영감의 책도 없애버릴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헤어턴 곁을 지나가면서 생긋 웃더니 콧노래를 부르며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마 처음 린턴 도련님을 찾아왔을 때 이후로 워더링 하이츠에서 아씨가 그처럼 명랑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싹트기 시작한 두 사람의 애정은 급속도로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나 이따금씩 일시적인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헤어턴 도련님의 공부는 좀처럼 늘지 않았지요. 아씨는 철학자도 아니고 인내심이 강한 사람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어서 한 사람은 사랑하며 존경하려고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랑하며 존경받으려고 했으므로 결국 그들은 목표를 이룬 셈이었습니다. 로구드 씨, 당신이 캐서리나 씨의 마음을 사로잡기는 벅 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로구드 씨가 안 그러신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저의 큰 소망은 그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혼식 날 저는 이 세상에 부러울 게 없을 것입니다. 영국 천지에서 저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